나토 대사에 매튜 G. 피테커 전 법무장관 대행이 지명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긴장이라는 중요한 시기여서 나토 대사는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세계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CEO였고 트럼프 임기 1기에서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린다 맥마흔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2기에는 교육부를 폐지하려고 했지만 교육부 폐지안은 의회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과 의사 출신으로 텔레비전 쇼에서 유명해진 닥터 오즈, 메흐메트 오즈 씨가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국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약물 선전으로 의회 청문회 조사도 받은 사람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투자은행 대표는 관세와 무역을 다룰 상무장관에 지명됐습니다. 그는 최종 순간까지 재무장관이 되길 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상충되는 목표를 이뤄낼 재무장관 지명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세를 올리면서도 주식시장은 붐을 이어가도록 만들 천재 이상의 인물을 원합니다. 이번 내각 지명자 가운데 성범죄와 연루된 사람이 4명인데 그중에서도 심각한 법무장관 지명자 인준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이 부통령 당선인을 의회에 파견했습니다. 뉴욕 검찰은 트럼프 당선인의 34건 중범 유죄 혐의 판결을 기각하려는 변호팀의 요청은 거부했지만 선고 공판을 퇴임 이후로 하는 옵션을 열어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악화되고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미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고 지뢰 사용도 허용받았습니다. 러시아는 핵 위협을 합니다. 평화는 저쪽 모퉁이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두 나라는 더욱 치열한 전쟁을 해야만 하는 형국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연방 이민법 집행에 시 예산 쓰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불법 체류자 추방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인의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 추방에 동의하지만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미국 국내 총 생산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업계는 건축과 농업, 식당 등 요식업 순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인 월마트부터 자동차 관련 오로존까지 많은 소매업소들이 트럼프 관세가 시행되면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트럼프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할 날이 째깍째깍 시계는 가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은 전부 J.D. 벤스 부통령 당선자가 의회로 가서 직접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를 인준해 주세요 하는 그런 로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방 하원에서는 공화당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발표하면은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맷 게이츠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의회의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이걸 상원에서 인준청문회 한다고 달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의논을 지금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이 새로운 시기를 맞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한국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교육부 장관 누구지? 누구냐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텐데 설령 미국에서 산다 할지라도 참 미국 내각에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러나 일단 중간에 장관이 바뀌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첫 번째 임기와는 달리 두 번째 임기에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공약한 것을 시행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손발이 잘 맞을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을 전부 그 자리에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명한 사람 가운데서 인준 절차가 필요 없는 사람은 그냥 바로 임명하면 되고요. 장관들은 전부 인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한번 시작하는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이런 그림이 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장관 지명자는 전부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토 대사
나토 하면 트럼프 당선자가 임기 1기 때도 나토를 미국은 탈퇴할 수도 있어 라는 위협적인 발언도 했고 또 그러나 긍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나토 분담금을 높여야지 돼 유럽 해서 실제로 오바마 때도 그랬지만 트럼프 시대에도 나토의 그 분담금을 높인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를 탈퇴한다는 위협을 임기 2기에도 할 수 있고 지금 나토 하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굉장히 핵심이 드는 그런 그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나토 대사를 누구를 지명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건데 트럼프 당선자가 굉장히 강한 전사다, 그 파이터다, 충성스러운 애국자다. 충성스러운이라는 단어가 거의 모든 그 지명자 앞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법무장관 대행을 했고요. 누구의 법무장관이고 초기니까 제프 세션스, 굉장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때 딱 그 지지해서 알라바마주의 상원 의원, 그래서 법무장관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법무장관 그 자리의 깨끗함을 지키겠다고 트럼프 그 대통령이 이것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메리 갈란드하고 똑같은 겁니다. 트럼프의 기밀 서류 이런 것도 조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했지만 바이든의 기밀 서류도 조사했고 바이든 아들에게도 특별검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제프 세션도 그런 일이 있어서 트럼프 그 대통령으로부터 해고당했는데 제프 세션스의 비서실장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아이오와주의 남부 지방 검사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법무장관 대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뭐 정치 컨설턴트도 했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에서 3개의 학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뭐 논란이 있는 발언들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치명적인 논란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나토에 대해서 대사를 굉장히 트럼프 이 그 전 대통령이 나중에는 법무장관들과 문제가 많았어요. 심지어 그 윌리엄 바하고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럴 때 트럼프를 지켰던 법무장관 대행을 나토의 이 대사로 지금 지명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 외교 분야에서 꼭 나토뿐만이 아니라 국무장관 지명자가 마르코 루비오, 중국의 굉장히 강성이고요. 또 대통령의 국가안보 자문, 인주는 필요 없습니다. 마이크 월츠, 굉장히 중국의 강성이고 이스라엘 그 유엔 대사로는 마이커 캅이라는 사람, 유엔 대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대사로는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로는 마이커 캅이라는 완전히 그 친이스라엘 그리고 유엔 대사의 앨리스 스테파닉이라는 역시 친친친 이스라엘 뉴욕의 그 연방 하원 의원을 딱 해놨기 때문에 어떤 그림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은 짐작이 되고요. 국가정보국장에는 러시아의 푸틴이 너무 좋아하고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이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털시 게폴드 전 하와이의 연방 하원 의원. 왜냐하면 러시아가 얘기하는 가짜뉴스 미국을 비방하는 것을 그대로 미국 내에서 전하고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독재자 바사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2017년도에 만나고 와선 그 사람 미국의 적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던 그래서 과연 그 털시 게폴드 같은 사람이 국가정보국장이 되면은 미국의 적은 물론이고 미국의 동맹국도 이런 사람과 러시아와의 관계, 시리아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되는 이제 이런 진영으로 외교 쪽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오면은 교육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트럼프 당선인은 교육부를 없애려고 했고 이게 바로 헤리티지 재단이 프로젝트 2025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연방 상원의 3분의 2가 지지를 해야지 되는데 공화당 의원이 5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의사진행 방해를 막지를 못합니다. 교육부를 폐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린다 맥마흔이라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는데 린다 맥마흔은요 지금 현재는 대통령에게 뭐 이번에도 한 850만 달러 정도를 기부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현재 인수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있고 임기 1기 때에 중소기업청장을 지냈는데 그때도 이제 그 경험 없이 중소기업청장 준다고 본인의 기부자잖아요. 뭐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경험도 없는데 그 분야에 그리고 그때도 더 이슈가 됐던 게 세계 그 레슬링 엔터테인먼트를 남편과 여자입니다. 남편과 같이 만들어서
트럼프 그 대통령이 그 레슬링과 굉장히 오랜 동안 그 연관을 맺었죠. 그 UFC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중소기업청장에 임명을 했었고 이번에는 또 교육에는 또 거의 경험이 없는데 교육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슬링 그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이건 남편과 린다 맥마흔이 같이 만들어서 지난달에 고소당했거든요. 피고인입니다. 이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협회가 아나운서요. 그 사이드 아나운서가 보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뭐 내버려뒀다.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고소당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에 대해서는 2009년 이때 한 1년 정도 커네디컷주에서 경험 없이 교육위원회 위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터 같은 것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독서해라 하는 그 장려한 뭐 그런 정도의 경험은 있지만 그 뒤에 그 교육위원도 커네디컷에서 뭐 트럼프의 지지를 받아서 상원의원으로 나간다고 해서 그만뒀는데 상원의원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은 어제 그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한 게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의 이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하는 기구냐면요. 지난 4년 동안 DEI를 없애는 것, 학교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없애는 것. 보통 LGBTQ하고 DEI를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LGBTQ가 더 조금 이제 성소수자라든가 뭐 성별 문제 여기에 가깝고 DEI는 그걸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인종차별 같은 것을 못하도록 이제 교육부에서 막는 이런 건데 그런 것을 없애겠다 하는 게 지금 이 린다 맥마흔을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한 트럼프 당선인의 마음이고 또 이 린다 맥마흔의 각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금 그 교육부 같은 경우는 국가 그 효율성 부서를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이끌게 될 비벡 라마스와미 예비선거에서의 그 후보도 교육부 없애야지 된다고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납세자가 돈을 내는 그 세금으로 공립학교가 운영이 되죠. 그런데 이제 부모의 선택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뭐 DEI라든가 성적인 이런 문제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사립학교로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는 부모님이 계실 때 뭐 카톨릭 스쿨이라든지요. 그런 때 납세자의 돈을 그 사립학교에 지원을 한다.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반대를 하지만 뭐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한다 하면서 린다 맥마흔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이제 많이 추진을 할 것 같고요. 그런 문제, 그래서 아무튼 교육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경험은 이제 거의 없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고,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하워드 그 러트닉이라는 그 투자은행의 CEO를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장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던데요. 상무장관이었습니다. 나중에 방송 끝나고 확실하게 지명을 했는데 원래 끝까지 본인이 재무장관이 되기를 원했었고 또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이 사람이 재무장관이 되는 것은 지지를 했었는데 본인의 뜻과는 달리 상무장관으로 어제 그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정도의 문제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네요. 의사하면서 텔레비전 그 연예인 메흐메트 오즈, 닥터 오즈로 많이 알려졌죠. 2000년대에 그 오프라 윈프리가 뭐 책 같은 것도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선전을 해서 유명했지만 건강 스토리를 프로그램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도 오늘이네요. 오늘 이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뭐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이제 특별히 그 시니어, 뭐 슬기로운 시니어 건강생활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닥터 오즈도 건강 쇼에 출연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특히 좋아했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을 여러분들과 연관이 많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의 책임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올해 나이가 64살이고요. 이분이 원래 심장외과 의사, 뭐 그 일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였지만 유명해진 건 이렇게 쇼 프로그램. 나중에 이제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떠나서 본인의 닥터 오즈 쇼라는 것을 많이 그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커다란 기구, 뭐 1억 6천만 명 정도 다 합치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프로그램을 감독을 하고
이 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이 6천 명 정도, 거기가 이제 행정직이죠. 보건복지부 산하입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가 이 사람의 보스가 되는 거죠. 두 사람 다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지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행정직인데 큰 행정 조직은 뭐 경험이 없다, 이런 약간의 지적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아동 건강 복지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마켓플레이스도 전부 관리를 하는 자리입니다. 요양원 같은데 뭐 점검하고요. 뭐 그런 등등, 또 헬스케어.gov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인의 이 닥터 오즈 쇼에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모호한 이론이라든가, 뭐 개인적으로는 왜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는 부모님들 가운데서 동종요법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공공기관의 장으로서는 과학적으로 모호한 그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뭐 대체의학이라든가 그런 그 동종요법이라든가 더군다나 약 같은 것을 본인의 프로그램에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상원 선거에 또 나갔다가 떨어졌는데, 그때 그 제약회사와 관련된, 본인이 쇼에서 약을 선전을 하고 제약회사와 관련된 재정 기록 같은 것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상원 인준을 받을 때는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이런 약입니다. 체중 감량을 하는데 너무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약을 딱 이제 해줘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약회사와 상관이 없는데 내 프로그램에서 뭐 내가 꼭 그걸 선전한 것 아닌데, 근데 선전을 했고 그 회사와 관련이 있고 청문회까지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텔레비전에서 잘 알려진 사람, 그리고 누구에게 떨어졌냐면 펜실베니아주의 그 키 큰 존 페러먼에게 떨어졌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 닥터 오즈가 펜실베니아의 상원 선거에 나갔을 때 멜라니아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지원을 했지만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팬데믹 때 하이드록시클로로킨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던 사람이 닥터 오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보건복지부 산하이기 때문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인준을 받고 닥터 오즈도 인준을 받으면 이 두 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를 이끌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람 가운데서는 재무장관이 남은 것 같은데, 재무장관이 너무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관세. 근데 동시에 관세는 높이면서도 이 주식시장은 막 화랑인 것을, 그렇게 할 만한 인물을 트럼프 당선자가 원한답니다. 그 사이에서 막 사람들이 싸우고 하니까 아유 안 돼, 당신은 뭐 이 상무장관으로 가 하고 새로운 사람을 물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관세에 대해서는요, 관세가 올라가면 기업의 운영 비용이 올라갑니다. 결국 소비자 값이 올라간다는 건데, 이건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사람이나 수출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비용이 증가합니다. 수입을 하는 사람은 수입하는 사람이 관세를 물어야지 되니까, 또 수출하는 사람은 수출을 할 때도 미국에서 1부터 100까지 모든 재료를 갖고 하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원자재가 들여옵니다. 그러면 들여올 때 엄청나게 돈이 드니까 결국은 그 수출할 때도 단가가 무척 비싸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또 상대 국가에서 이 미국에서 수출업자가 수출을 할 때 보복 관세를 붙일 테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고, 결국은 기업의 매출이 감소되고 소비자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하는 게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무역량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뭐 수출이나 수입에 있어서나 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미 세계는 한 지난 30년 이상을 글로벌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공급망 같은 거 이걸 다 이제 깨버리고 다시 하려면은 나중에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당분간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물가 상승과 무역 전쟁, 이런 복잡한 것들 때문에 주식 시장이 결국은 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건값이 다시 올라지면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내리기도 어려운 거고, 그러면 왜 트럼프 당선인은 이렇게 관세를 높여야지 된다고 하는가? 중국에 대해서 뭐 60%? 뭐 멕시코 자동차 무슨 뭐 멕시코 어떤 것은 500%? 보통 10%에서 20% 제조업을 미국으로 들여오겠다는 겁니다. 수입하지 말고 미국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만들면 사실 물건값 더 들죠. 노동법 있고 환경법 있고 다 지키고 만들어야지 되니까. 그리고 해외 경쟁과도 미국 기업을 보호한다.
수입 안 하고 미국에서 다 만들어서 자급자족을 한다. 그러면 미국 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또 중국과의 무역 적자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정치적으로 본인을 그 지지하는 제조업 이런 분야의 유권자들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때문에 물론 모든 것이 100으로 놨을 때 다 나쁘고 다 좋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국제적인 형편과 모든 것을 보면은 뭐 그럴 확률이 있다 해서 이 관세는 별로 좋지 않게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이 뭐 재무장관이 이런 거 다 해결하면서도 다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을 지금 선택하고 싶어 한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자세히 보도한 내용인데 저는 짧게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인선을 보면은 상원을 인준을 통과를 해야지 되는 직책이던 통과하지 않아야지 되는 직책이던 전부 충성자에게 보상을 해줬고 돈으로도 본인에게 충성한 사람 그리고 양 몸으로 싸워서 말로 싸워서 충성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줬고 두 번째 특징은 경험이 그 분야에 별로 없는 사람들을 많이 놨습니다. 뭐 법무장관, 뭐 국방장관 다 마찬가지예요. 국가정보국장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개인적으로는 로버트 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가 많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다지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과 또 그 분야에서 학위를 가지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은 다르니까는요. 그런 문제.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성적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4사람이나 장관직에 지명을 했다는 것. 법무장관 맷 게이츠. 이건 뭐 한 여성에게는 뭐 $10,000라고 하던가요? 뭐 돈을 그 지불하고 성관계를 했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고 피트 그 헥세스 그 법무장관 지명자도 마찬가지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돈을 주고 무마시켰고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도 마찬가지죠. 뭐 집에 그 내니와의 어떠한 관계 그리고 사실은 가장 최근에도 너무 뉴스가 많아서 다 잊으셨겠지만 그 좋은 잡지 뉴욕의 기자와 본인이 예비선거에 출마를 한다고 선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기자가 기사도 써주고 하면서 로맨틱한 관계를 가진 것. 그 관계로 이 기자는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뭐 피앙세하고도 헤어졌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이 됐고요. 또 나머지 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의 그 여러 회사의 안의 그 분위기 자체가 여성을 어떤 그 성적인 그 대상으로 하고 말도 그렇게 지나치게 하고 뭐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뭐 내가 정자 줄게 아이 낳아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많이 했습니다. 소송을 많이 당한 이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사람의 장관 지명자 모두 그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를 빼고는 본인의 그 뭐죠? 혐의를 일절 그 부정을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뉴욕타임스가 얘기하기를 이런 행동을 이제 노멀화하는 거다. 노멀화하는 거고 미투 무브먼트 그 이후에 미투 무브먼트가 사실은 또 지나치다 하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적으로 지나치다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그 당선인이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이참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없애버리는 이런 그 의도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 누가 알겠습니까? 트럼프 그 당선인만 알 일이죠. 그리고 여성들도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최연소 지명자가 백악관의 대변인이잖아요. 캐롤라인 리빗이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부 훌륭한 사람들이다. 27살의 여자입니다. 여자고 그 UN 대사에 그 지명이 된 앨리스 스테파닉 아래서 일도 했었고 대학교 다닐 때부터 팍스 텔레비전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 뒤에 이제 백악관에서 인턴을 했었고 이런 홍보 언론 담당 인턴을 했고 이번에 그 선거 선거 캠페인을 할 때도 대변인을 한 27살의 여성인데도 아니 다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저 4명의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외부인으로
일을 잘할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뉴욕의 맨하탄의 그 엘빈 브래그 검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변호인들의 요청을 다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34건의 형사 혐의, 뭐 스토미 데니엘스 포르노 배우와 잠자고 돈 주고 뭐 사업 사기, 선거법 위반 등등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걸 기각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럴 수는 없지.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때까지 2029년이라고 하던가요? 선거 공판을 그때까지 연기해 줄 수는 있다. 지금 이 정도까지는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후안 멀천 판사가 몇 주일 안에 이걸 그럼 그때에 판결하는 것으로 동결을 할지 아니면 완전히 트럼프 당선인의 팀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어떤 그 기각을 해줄지를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야지 되죠. 선거 캠페인 내내 후안 멀천 판사도 그렇고 뭐 딸도 그렇고 가족들도 다 위협도 받고 협박도 받고 마녀 사냥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는 이 결정 너무 궁금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완전히 그 기각이 되고 나면 물론 스토미 데니엘스 그 기소되고 판결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것도 좀 지나치기는 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게 또 그렇다고 완전히 기각이 된다면 배심원들의 결정을 판사나 검사가 무효로 하시죠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배심원들은 일반 민간인이고 민간인이 법적인 이런 설명 같은 것을 듣고 나서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후안 멀천 판사가 이걸 기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 시작을 대통령 임기 2기 시작을 너무너무 대범해지고 더욱 뉴욕타임즈 표현에 따르면 무적의 아우라로 임기를 시작을 할 것이고 이렇게 만약에 기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미국의 대통령으로서도 처음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큐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게 참 이제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국민이 뽑고 했기 때문에 화합적인 내용만 전해드리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선 과정에서도 대통령 당선인은 정말 대통령 당선인 마음입니다. 누구를 인선하든지 그건 대통령 당선인의 권리인 것 분명한데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그 역할에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통령 백악관이 아니라 이제 입법부에서 상원에서 그걸 또 그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이 약간의 압력을 넣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미국이 완전히 이제 딱 그 연방이지만 또 자치적인 이런 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로스앤젤레스의 문제 그리고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도 우리가 이제 그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쭉 처음부터 팔로우업 했었던 거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와 있는가 하는 것도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3차 대전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하지만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그다지 모든 일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건 장거리 미사일에 이어서 그 대인 지뢰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 퍼스널 지뢰 이런 것까지도 이제 보내주고 있겠죠. 우크라이나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확산돼서 이거를 이제 잠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전쟁이 갑자기 확산되고 예측하기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서야 승인하는 이런 무기는 뭐 지뢰 같은 경우도 그 랜드마인드도 러시아는 초기부터 그 사용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거 핵무기로 우리가 쓸 수도 있어 하고 위협을 하죠.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그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핵무기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그 뜻이겠죠. 근데 우크라이나를 핵무기로 만약에 그 공격을 한다면 그게 우크라이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세계가 멸망의 길로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초기부터 이 핵 위협을 굉장히 강조해 왔지만 사실은 푸틴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러시아를 넘어서 다 같이 죽고 말자 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과 똑같이 서방 세계에서도 협박을 하면서 그 전쟁을 치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게 독재와 이 민주주의의 차이잖아요. 항상 좀 손해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무조건 강경해야지 이기는 21세기니까. 아니 무조건 강경해야지만 이기는 21세기라고 말하면 너무 단정적이고 거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렇지만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그나마 푸틴도 그러지 못하겠지 하면서도 마지막 가능성까지도 줄여보려고 이제 바이든도 굉장히 소심하게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전쟁이 거의 끝날 날이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1월 20일에 대통령으로서 선서를 하고 나면 분명한 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바이든 그 대통령 때처럼 해주지 않을 거니까 공화당도 해주지 않을 거니까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이 없이 얼마나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든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까워 왔어요. 그럼 협상에 가까워 왔어요. 트럼프 그 당선인의 말대로 하루 만에 끝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평화적인 휴전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어제 그 젤렌스키가 그 전쟁 1000일을 맞아서 왜 팍스와 인터뷰를 하겠어요. 트럼프 당선인의 그 매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팍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푸틴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단결이다. 유럽과의 단결도 중요하지만 미국과의 단결이 무너지면 끝이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요. 지금 이제 1000일 정도가 되니까 왜 이렇게 전쟁을 길게 끌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쟁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나요? 처음 시작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의 미국과 함께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자체 그 이제 연방이었던 그런 나라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해서 그게 이제 90년대 초였으니까 수십 년을 지나다 보니까 러시아 쪽이 아니라 서방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점점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뭐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 가입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러시아가 화가 나서 그런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서방 쪽에 가깝지 않고 뭐 나토에 좀 가입하는 것을 이렇게 이번 나토 가입도 사실은 전쟁이었기 때문에 언감생심 빨리 꿈꿔볼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 러시아 쪽으로 속해져야지 되는 거죠. 한번 자유로웠던 사람들이 독립을 해봤던 사람들이 구속으로 가긴 노예로 가기는 힘듭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워낙에 우크라이나 지역에 지금도 뭐 돈바스라든가 이 크림반도라든가 이런데 러시안들 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지역에 따라서는 60% 넘게 살기도 합니다. 게다 대고 우크라이나도 독립하고 나서 얼마나 그게 어수선했겠어요. 그 사이에 이제 힘이 있는 러시아가 친 정치인들을 엄청 많이 심어줬죠. 크림반도가 러시아가 덜컥 잡아먹어버린 것도 사실은 그 의회에 뭐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과 러시아가 심어놓은 친러시아적인 이런 사람들이 많아. 심지어 뭐 친러시아 대통령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힐끔힐끔 들어오다가 완전히 이제 침공까지 한 거죠. 침공을 하고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더욱더 우리가 서방과 가까워져야지 되겠다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우크라이나가 정한다. 왜 러시아가 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아니 원래 이렇게 나토 가입 안 하기로 했잖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도 그런 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가 왜 오늘날 핵이 없습니까? 핵이 수없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같이 협상을 해서 핵이 없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살게 해줄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다 놓아버렸고 지금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를 동맹이다 하고 봐주는 것이기도 하고 미국은 러시아가 그동안 한동안 경제적으로 약하기는 했지만 라이벌이잖아요. 세계를 공산국가로 만드는 사회주의 국가로 독재국가로 만드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이상은 민주주의 자유국가로 만들기를 원하는 게 미국이고 그 같은 이상이 지금까지는 더 많이 통해서 미국이 제1의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요즘 미국이 뭐 한 지난 10년 사이에 많이 흔들려서 뭐 자유고 뭐고 없어 미국만이 우선이지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더 스물스물 이란 또 북한과도 손을 잡고 뭐 브라질의 남미의 독재자와 또 중동의 독재자와 손을 잡고 스물스물 힘을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넘겨주면 폴란드고 누구고 다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게다 대고 이 러시아가 서방 세계의 군인이 우크라이나에 발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는 그 나토에 관한 전쟁을 할 수가 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선거 그 전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러시아가 먼저 북한군을 끌어들였죠. 지금 이번에 보면은 러시아가 북한군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오랜만에 지난 그 여름부터 러시아의 어떤 지역 이름이 뭐죠? 그 지역에 뭐 아무튼 K자로 시작되는 쿠르쿠스인가 하는 지역을 부분적으로 점령을 했는데 이걸 되찾으려고 놓지 않으려고 러시아가 북한군을 그쪽으로 데려갔고 이게 미국에는 위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협상이 될 때도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좋게 지금 인치 땅 싸움이에요. 1인치라도 누군가가 지금 더 가지고 가면 그 선에서 협상이 될 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러시아가 이제 북한군을 먼저 끌어들였고 그러니까 미국도 이건 아니지 싶어서 그동안 주지 않았던 장거리 미사일을 줬고 그 뭐 아타쿰스인가 하는 그 다 약자입니다. 어떻게 발음하든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데 이것도 미국도 여기서도 또 조심을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그 국경 북쪽에서 모스크바를 이 장거리 미사일이 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306km 정도, 약 300km 정도죠. 190마일이니까 사정거리가 190마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6이면 이 우크라이나 북쪽 국경에서 모스크바가 뭐 700 몇십 킬로미터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직선거리로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 반도 못 미치게 되는 거기까지만 허용을 하는 겁니다. 허용을 했는데 그러나 또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들어가서 다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미국이 나가니까 핵 문제 위협 같은 것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도 핵을 함부로 쓸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 전선이 600마일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600마일 중에서 중간중간에는 어떤 데는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의 그 전력이 6대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군인의. 그 상황에 이제 북한군이 들어가고 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미국은 또 들어가지 말라 하는 스타일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인 지뢰 같은 것도 지금 보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평화가 저쪽 그 코너에 있어요. 저쪽 코너에 있는데 그 평화로 가는 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 평화 협상에서 좋은 위치를 찾을까 하는 그런 것을 찾아가는 그 사이에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해서 어제도 당장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주미 대사관 전부 뭐 탈피하고 쉘터로 들어가라고 하고 사람들에게도 주의령 내려졌잖아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야, 우크라이나가요. 지금 영국의 그 스톰 섀도우 미사일도 러시아를 향해서 발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미국 육군의 그 장거리 미사일을 약 300km 정도 되지만 그걸 허용을 하고 나서 결국은 영국도 허용을 한 거거든요. 프랑스도 뭐 허용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무슨 뭐 순항 미사일 같은 것.
독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아무튼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이게 뭐 위험 속으로 빠지는 거야 라기보다는 평화적인 협정으로 가기 위한 부글부글 끓어오름 이런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거든요. 물론 러시아가 불길에 기름을 붓는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러시아가 핵을 쓴다면 그러면은 러시아도 망하고 다 망하니까 그거는 안 쓸 것이다. 그만큼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공언을 하고 자신을 했었던 것이 뭐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미국이 언제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어? 그리고 서방 세계도 서유럽도 마찬가지지.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우크라이나보다는 훨씬 뭐 그 군인 숫자에서나 무기에서나 우수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지만 길게 버티면 우리가 이길 거야 이런 그 신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이 이제 확정되고 나서 유럽 쪽에서도 좀 이렇게 미적미적하면서 우크라이나에게 그냥 다 양보해 그냥 여기서 좀 끝내지라고 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지금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임덕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어떤 힘을 조금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힘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연방 이민법 집행에서 시 예산 쓰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금지령을 많이 내렸는데요. 이건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구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생츄어리 시티, 피난처 도시 만장일치였어요. 어제 시의원 13명 다 찬성을 했는데 말하자면 그리고 또 시의 직원도요. 시의 직원도 여기에 협조하지 않고 시의 재산도 쓰지 않겠다. 이민국 직원이 이민관세국 직원이 영장이나 사법명령이 없는 한 뭐 이렇게 그 시의 소유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또 시의 직원이 누군가의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에 대해서 묻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교육부는 학교는 안전지대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그 죄가 있는가 이런 어떤 일종의 결의안을 만들었고요. 로스앤젤레스 교육부가 두 번째로 학생들이 많죠. 한 52만 명 학생 숫자가 됩니다. 자발적으로 이민 무슨 추방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이미 예전부터 이건 1979년부터 경찰이 누군가의 그 범법을 했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신분에 대해서 묻는다던가 아니면 그 신분 때문에 더블로 뭐 체포가 되고 법이 적용되던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게 연방과 이 시가 충돌하는 건데 이민에 대해서는 물론 로스앤젤레스 시의 의지는 알겠지만 이민에 대해서는 시정부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연방정부의 힘이 훨씬 큽니다. 이건 이민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주정부의 법보다는 연방법이 우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당선자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을 해서 불법 체류자를 추방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런데 근데 로스앤젤레스는 한 인구가 로스앤젤레스 시요 카운티 아니고 400만 명이 좀 넘는데 많게는 430만 명까지 보는데 그 가운데서 불법 체류자를 8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또 사람이 재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없으면 돌아가지도 않고 시의원들도 또 무슨 히스패닉계 라틴계들도 굉장히 많고 이 상황에서 로스앤젤레스의 공화당은 또 반대의 성명을 냈습니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추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시조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글쎄요. 근데 시조례로는 이 연방정부의 그 같은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연방정부에서 뭔가를 집행하려고 할 때 뭐 좀 사소한 불편함 정도 뭐 시간이 조금 연기된다던가 뭐 이런 정도 뭐 법원에서 영장 받아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런 것은 있죠. 감정적으로 뭐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엄마 아빠가 아이를 뭐 학교인가 어딘가를 데려다 주는데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체포가 됐어요. 그걸 이 아이가 어떠한 식으로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아니 그럼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 인간적인 이건 법하고 관련 없는 인간적인 그런 것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항 노력은 있겠지만 연방정부를 시정부가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막강한 거죠. 잠시 뒤에 이 불법 체류자와 관련해서 어떠한 산업들이 영향을 받는지도 좀 전합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제법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불법 체류자를 전부 그 추방을 한다면 우선 여러분들 그 물건은요, 오늘 보니까 월마트 그리고 무슨 화초 같은 거 많이 팔고 하는 로우즈, 뭐 오로존, 뭐 컬럼비아 스포츠웨어 이런 데 전부 물건값 오른다고 얘기를 했고, 스티브 매든이라는 곳은 슈즈 파는 데인데 한 40%가 뭐 중국 같은 데서 만드는가 봅니다. 그렇다고 했고, 뭐 타겟 뭐 이런데 오늘 코스코 샘스도 회의를 하고 나서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 1인당 뭐 한 3,900달러 더 써야지 된다 하는 것도 있고, 업계가 더 문제인데, 업계는 전체적으로는 미국 노동 인구의 한 뭐 4.5%에서 5.4%밖에 안 됩니다. 불법 체류자들이요. 그런데 특정 분야에선 엄청 많은 거예요. 건축이 13.7%가 불법 체류자인데 그 가운데서 미장이 39%, 석공 36%, 드라이월, 뭐 천정 타일 이런 사람들도 36%, 그 지붕, 루퍼 36%, 페인터, 도배하시는 분 31%, 농산물 분류하고 이러는 분들 28%, 요식업, 서비스, 헬스케어, 건축, 농업, 불법 체류자 없이는 노동력이 완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가정의 수입이 물건값 때문에도 비싸지고, 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 가운데서도 또 어떤 경우는 가족의 누구는 또 합법 체류자죠. 이래서 이제 추방될 경우는 가족들끼리 분리돼야 되는, 특히 어린이들이 뭐 부모님과 어린이의 그 신분이 다른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제 혼란이 일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혼란을 줄이면서 불법 체류자들을 또 국민의 뜻에 맞게 추방하는지가 또 트럼프 당선인의 능력이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